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야구 경기장 매년 수만 명의 관중들이 야구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이곳에 매우 황당스러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팀들의 야구 경기가 진행 중 경기장에 모든 불이 정전이 되며 경기를 진행하던 선수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당황한 표정만을 짓고 있는데요. 경기를 해설하던 해설진들조차도 처음 겪는 정전 상황에 어찌할 줄 모르며 수만 명의 관중들은 경기가 중단된 것에 엄청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관중석에 있던 의문의 한국인 대학생 무리가 정전된 경기장 중앙으로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내 경기장의 모든 관중과 해설자들은 유레카를 외치며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전문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타스지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스포츠 해설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제가 야구 현장 중계를 맡아서 해설을 했었던 당시 경기장에서 겪었던 한국인들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은 영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스포츠 전문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기에 어렸을 때에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말도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 저는 정반대의 성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버지를 따라 TV의 스포츠 중계 화면을 보고 듣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때때로는 그러한 해설가들을 따라하며 아무런 지식 없이 저만의 목소리로 곧잘 해설하기도 했으나 저는 집 밖에만 나오면 모든 행동과 말투가 소심해지는 정말 특이한 증상 아닌 증상을 겪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시고는 소심한 저의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 병원도 가고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도 가보며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제가 좋아하는 야구 분야에서는 전문 해설가로서의 꿈을 키워오는 것은 물론 다양한 야구 중계들에서는 캐스터로 활동하기를 원했던 저는 점점 전문 해설가로서의 취업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진 소심한 성격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는 너는 절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관중 앞에서는 해설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저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하지만 모든 친구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예체능 분야로 유명한 국제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저와 친해진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오히려 더욱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일본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조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인 친구들도 각종 음악이나 체육과 관련된 예체능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본의 국제학교로 온 것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남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며 극복하는 정말 멋진 방식을 택하던 친구들이었죠. 태견이라는 한 한국인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자신도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의 국제학교에 왔지만 사실상 야구를 하다 보니 오히려 기계나 전기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자신 또한 저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버림받게 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설가의 기본 해설 능력과 목소리의 조절 그리고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부모님께서는 더는 저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부터는 혼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 제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갈 거라는 황당스러운 말을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으나 이러한 생각은 정확히 일주일 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맞으나 연락처도 전부 바꾼 채 집에 있던 짐들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이 사람들이 나의 부모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오더니 이제부터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과는 얘기가 다 끝났으니 당장 나가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저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국인 친구 태견이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 학교를 갈 때까지는 길에서 노숙을 하고 곧장 학교로 간 뒤 그곳에서 태견이를 만나 제발 집에서 잘 수만 있게 해달라는 염치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견이는 저희 상황 설명과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자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가더군요. 다행스럽게도 태견이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딱한 사정을 들었다면서 이제부터 천천히 이곳에서 쉬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저한테 구박을 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인 해설가의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어오라는 저희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태견이 부모님들의 따뜻한 모습과 가치관에 저는 심적 부담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내친 김에 저의 꿈과 고민에 대한 얘기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신 태견이의 한국인 부모님들께서는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만 할 뿐 그저 너는 3년 뒤 해설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라는 황당스러운 얘기만 하시면서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힘들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왜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달쯤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 것이 곧 저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저 저를 볼 때마다 미래의 해설가 왔다는 말이나 넌 일본에서 제일 젊은 해설가에 데뷔를 할 거라는 말을 해주실 때에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 집에서 함께 지낸다는 사실에는 저한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저 늘 저를 응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태견이 부모님의 해결책 아닌 해결책 때문인지 저는 점점 저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부담감과 짐이 사라지게 되면서 저의 소심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완전히 졸업할 때쯤에 저는 소심한 성격의 모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국제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요코하마에 있는 한 작은 스포츠 해설가 소속사에 합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에게 날아온 한 통의 문자로 저희 친부모님께서 도박에 빠져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저 학교의 운영비를 주기 싫다며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각종 도박에 빠져 모든 현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던 집과 차, 시계까지 전부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날아온 문자는 그러한 부모님의 도박 빚을 대신 갚으라는 채무와 관계된 사람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이제 막 저의 꿈을 이루는 첫 발을 내디뎠는데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난 도박비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았죠. 그렇게 약 4시간 정도를 길에서 방황을 하던 저는 결국 다시 태견이의 부모님과 태견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식탁 위에 하나의 쪽지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집에 없더군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한 병원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병원에 도착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견이 부모님의 이름을 말하니 간호사는 한 병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태견이의 부모님 2분이 모두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 사이에 태견이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태견이의 부모님께서는 전기와 관련된 일을 공동으로 하셨는데 한 사업장에서의 전기 수리를 하다가 그만 동시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만 것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태견이는 의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태견이의 한국인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태견이는 부모님의 사고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금을 받기는 했으나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은 슬픔은 제가 위로할 수도 없는 심각한 문제였죠. 태견이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 뒤 태견이는 이제 그만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저에게 작은 봉투를 남긴 뒤 한국으로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남기신 도박 빚의 금액과 똑같은 돈이 현금으로 들어 있었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휴대폰도 없앴던 태견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었다는 슬픔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였으나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사고로 잃은 태견이의 슬픔에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과 태견이가 남기고 간 돈의 의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설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매일 밤 발음과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작은 경기라도 아무런 페이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진행하는 해설가로 점점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저는 요코하마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꽤 알려진 야구 해설가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태견이가 사라지고 5년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코하마에서 펼쳐지는 한 야구 경기의 해설을 맡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요코하마에서는 꽤 유명한 팀들의 경기였기에 저 또한 온 힘을 다해 해설을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뜬금없이 경기장 전체의 파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기장 전체의 불빛이 정전되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마이크까지 끊겨버렸고 경기장 전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와 관중 그리고 선수들은 함께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발생한 번개로 정전이 되었다는 원인은 밝혀졌지만 1시간이 지나도 정전 사태를 해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중들은 경기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했고 표를 환불해 달라며 제가 해설하고 있는 자리까지 화가 난 관중들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경기장 중앙으로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더니 경기장 시설 관리 담당자와 얘기를 나눈 뒤 곧바로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약 30분 뒤 다시 경기장 전체에 불이 들어오고 제 마이크가 연결되더니 정전 사태가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수리 담당자들조차도 언제 수리가 완료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30분 만에 고쳐지는 것은 저조차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시설 담당자들이 무전기를 통해 내뱉은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와 관련된 실무 산업을 다루는 대학원생과 실제 전기시설, 현장 수리 능력이 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경기장의 정전 원인을 곧바로 파악하고 함께 수리를 진행해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정전의 원인을 찾아 전기를 고쳤다는 상식 밖의 상황 설명이 이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래전 태견이가 떠오르며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관중석 분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전기수리 담당자분에게 그 한국인 분들의 이름을 물어봐 달라고 했고 그 뒤 들려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름 중 한 명은 바로 약 10년 전 저를 도와주었던 태견이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곧바로 저는 경기가 재개되기 직전의 시간을 이용해 전기 수리를 도와주었다는 한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는 것을 핑계로 시설 담당자분에게 그 한국인 관광객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뒤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니나 다를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의 태견이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만 보아도 알 수 있었기에 저는 태견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손을 잡았고 태견이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놀라더니 결국 꿈을 이뤘다면서 저와 강한 악수를 해주더군요.
알고 봤더니 태견이는 전기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이후 자신이 더욱 관심 있던 전기산업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던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와 관련된 실무 강의를 진행하는 부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견이는 다행히 같이 경기를 관람하러 온 친구들 중 실제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담당하던 동료도 있었기에 지금의 빠른 정전 수리 대처가 가능했다면서 처음에는 나서지 않으려 했으나 주위 관중들이 점점 분노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고쳐져서 다행이라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 후 저는 모든 해설을 마친 뒤 태견이와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오래전 받았던 돈을 한 번에 갚았고, 태견이의 전화번호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근황들을 얘기하며 지난 몇 년간의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태견이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 우울증이 너무나 심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면서 오늘처럼 다른 나라의 전기수리 담당을 해본 적은 자신도 처음이라며 좋은 추억이 되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태견이와 강한 포옹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자주 보자는 말을 남긴 뒤 태견이는 남은 일본 관광을 하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정전이 될 요소는 없는지 검사하는 것과 함께 항상 경기가 시작되기 전 마이크로 그날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정전 사태를 해결한 기록적인 사건을 관중석에 얘기해주고 난 뒤 해설을 이어나가는 원칙을 아직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약 1년의 세월이 다시 흐른 지금 저는 아직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에서 지내는 태견이를 만나며 서로가 각자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 경기장 정전 사태를 태견이와 한국인 동료분들이 해결해 주었던 사건은 아직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떠오르며 제 삶에 굳은 의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아마 한국인 분들의 빠른 대처나 행동력이 아니었다면 그날 저는 그 경기장에서 관중들에게 큰 피해를 받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여기 중국에서 온 한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쫓기고 있는 건지, 또 대체 누가 이들을 쫓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우이예요. 지금은 도쿄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저도 호기심에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보면 절반 이상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회사 동료들끼리 모이면 어김없이 최신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서점에 가면 한국 드라마 원작 소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재밌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처음 보게 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촬영지를 보면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도 멋지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실제로 일어난 곳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K-드라마와 K-무비를 즐기는 사람들의 동호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모인 사람들이라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가입 신청을 하고 첫 모임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왠지 모를 들뜬 기분이 들었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죠. 드디어 동호회 첫 모임 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껏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죠.
이 모임이 제 인생에 이토록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곤 말이죠. 동호회 모임 장소에 도착한 저는 약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인 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저를 반기는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닌 그 남자분은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말을 걸어주신 남자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희는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긴장이 풀려버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모임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헤어질 때까지도 저는 아쉬운 기분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함께 한국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동호회 모임 이후에도 종종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만날 때면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그와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갔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한국 콘텐츠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K-드라마를 같이 보는 걸 일상으로 정했어요. 퇴근하고 만나자마자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더 실감나게 느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저희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커플이 드라마 같다면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너무 예쁜 반지를 꺼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있죠. 너무 놀라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쁜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품에 안기며 대답했죠. 그렇게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게 정말 실감나지 않았지만 가슴은 벌써 설레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셨지만 사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웨딩 촬영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K-드라마 K-무비 동호회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동호회에서 알게 된 몇 분이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에서 신혼여행 겸 웨딩 사진을 찍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너지 나가더라고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 속에서 커플들의 행복한 미소가 너무나 눈부시게 빛났거든요. 특히 강릉에 있는 도깨비 촬영지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은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한국에서 우리도 그런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도깨비를 너무 좋아하던 터라 강릉에 있는 도깨비 촬영지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디서 찍을지 고민하다 보니 강릉보다는 부산이 더 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산으로 많이 놀러 간다던데 부산에는 해운대의 밤바다와 광안대교의 야경, 그리고 드라마에서 봤던 감천문화마을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게다가 부산은 요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잖아요. 유명한 촬영 장소들을 둘러보는 것 자체로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았죠. 남편에게 부산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건 어떨까 살짝 물어봤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부산행을 결정했어요. 드라마 속 그 어떤 장면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푸른 바다와 분위기 있는 건축물,
그리고 길거리의 담벼락까지 다니면서 부산 곳곳에 쓰인 로맨틱함을 우리의 웨딩 앨범에 고스란히 담아오겠다는 각오였죠. 웨딩 촬영 컨셉은 부산의 감성을 녹여내되 우리만의 개성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복부터 드레스, 캐주얼한 옷차림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답니다.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드레스를 휘날리는 모습, 전통 한옥 앞에서 고혹적인 한복 자태를 뽐내는 장면,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마을에서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산책하는 컷까지. 다채로운 콘셉트 속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어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부산에서의 로맨틱한 웨딩 촬영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죠. 운명 같은 만남의 나라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생각을 하니 절로 마음이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저희 부부의 한국행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웨딩 촬영을 떠난다는 게 정말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어요.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직원분들의 친절한 미소도 기분 좋게 다가왔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탄 교통수단은 KTX였어요. 중국의 기차를 타봤지만 KTX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객실 내부 인테리어가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그 속도였어요. 중국의 기차보다 빠르게 달리는데도 승차감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멋졌고요. 남편도 옆에서 KTX 타길 정말 잘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구나 하고요. 교통 시스템 하나만 봐도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앱으로 쉽게 예약할 수도 있고 쉽게 일정 변경도 가능했죠.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행복해 보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달까요? 그러다 문득 한 가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귀여운 딸을 둔 젊은 부부였죠. 딸 아이에게 뭔가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알콩달콩한 그 가족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KTX를 타고 여행을 온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아이를 낳아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KTX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는 약 2시간 동안 우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연신 탄성을 내뱉었어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죠. 어느덧 부산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들뜬 마음을 안고 객실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부산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반겼죠. 부산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가장 먼저 K-드라마 성지 순례를 떠났어요. 우선 향한 곳은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지였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살던 고급 대저택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해운대 바닷가까지 실제로 보니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분위기 있더라고요. 그곳에 서니 마치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대저택 앞에서 잘 나가는 재벌 2세 같은 포스를 내보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달콤한 대사를 주고받기도 했죠.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던 그 순간 우리의 사랑도 드라마처럼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 드라마로 유명했던 쌈마이웨이 촬영지인 호천 마을이에요. 드라마에서 동네 전체가 마치 그림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경이로웠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알록달록 색색의 벽화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독특한 조형물과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을을 누비며 구석구석을 탐험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본 마을 전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비주얼부터 환상적인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이렇게 주요 촬영 장소들을 둘러보고 나니
드라마 속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이 드라마처럼 설레고 낭만적으로 느껴졌죠. 부산에서의 추억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가는 기분이 참 행복했답니다. 물론 촬영지 구경만 한 건 아니에요. 투어 내내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장면 장면을 담아냈죠. 좋아하는 드라마의 배경 속으로 직접 들어와 추억을 쌓는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마치 특별한 기념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셔터를 눌렀답니다. K드라마 촬영지 투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도 배가 출출해졌어요. 마침 유명한 국밥 맛집이 근처에 있다기에 저희는 코를 벌렁거리며 가게 안으로 향했죠. 돼지국밥 가게 안에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준비되었죠. 첫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육즙 가득한 고깃살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돌더라고요. 남편도 한 입 먹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돼지국밥은 부산에서 꼭 먹어봐야 할 별미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다른 손님 앞에는 초록색 병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저희 앞에는 없길래 저희가 중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번역기 앱으로 물어봤죠. 저기 초록색 병은 뭔가요? 저희는 왜 없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소주병이에요. 따로 주문하셔야 되는데 드실 건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돼지국밥에 소주와 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국밥의 소주는 별미구나라는 생각이 확 스치더라고요. 소주를 안 마셔볼 수가 없었죠. 소주의 톡 쏘는 맛과 뜨끈한 국물이 어우러지니 색다른 풍미가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특유의 술 문화를 경험하니 기분도 절로 좋아졌답니다. 남편과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누며 소주 한 잔에 국밥 한 그릇을 비웠어요. 마음은 어느새 포만감에 가득 찼답니다. 국밥집을 나선 저희는 이번엔 길거리 음식 투어에 나섰어요. 부산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 자갈치 시장을 누비며 군것질 산매경에 빠졌죠. 오독오독 씹히는 오뎅부터 얇으면서 쫄깃한 껍데기를 가진 만두,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까지 길거리 가판대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해물파전은 정말 맛있었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었는지 바삭한 전의 식감과 해물의 싱그러운 맛과 매콤새콤한 초장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이자마자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촬영 장소로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해변을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 풍경 속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어요. 이번엔 요트를 타고 푸른 바다로 나아갔어요. 부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정열적인 해질녘의 모습을 담아냈죠. 붉게 물든 하늘과 반짝이는 물결, 그 위로 두 손 꼭 잡은 저희의 실내까지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웨딩 촬영이 되미는 송정해수욕장과 그 근처 기찻길에서 장식했어요.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사장, 옛 추억을 간직한 듯한 꼬마 기차. 그 모든 장면들이 빈티지한 감성을 자아냈죠. 웨딩 촬영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해운대의 야경이 궁금해졌어요. 특히 제가 한국 블로거들의 사진을 보고 반해버린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더베이라는 곳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을 재촉해 더베이에 도착했죠. 이곳의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마린시티의 높은 빌딩들과 그 마린시티. 야경이 비치는 바다를 보니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었죠. 더베이 앞에 있던 야외 테라스 팝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의자에 걸쳐둔 가방,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지갑과 핸드폰까지. 한국 사람들은 물건들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는 굳은 신뢰가 있는 듯 했어요. 밤거리가 이 정도로 안전한 나라는 처음 봤죠.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선 감탄이 가시질 않았어요. 더베이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부산에서는 회가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근처에 있다는 맛집을 찾아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희를 쫓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긴장한 나머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까만색 모자를 쓰고 까만색 추리닝을 입은 그 남자는 저희의 발속도에 맞춰서 계속 쫓아오기 시작했죠. 괜히 오해했나 싶었는데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착각이었나 싶더라니까요. 심지어 그 남자는 갑자기 저희를 불러 세웠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제 지갑이 있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저도 모르게 흘렸더라고요. 젊은 남자는 씩 웃으며 지갑을 건넸어요. 저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죠. 지갑을 찾아서 직접 주기까지 하다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관광객인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따라온 그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죠. 횟집에 도착한 저희는 신중하게 메뉴를 주문했고 주문한 회가 나왔죠. 부산의 유명한 횟집에서 맛본 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좋은 회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건 처음이었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광어와 쫄깃한 식감의 우럭을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맛이 풍겨왔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회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를 가진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웨딩 촬영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산에서 찍은 웨딩 사진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한국에서 웨딩 촬영을 하기 잘했다니까요. 오히려 한국에 다녀오니 한국이 더 좋아져서 요즘은 남편이랑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내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어떤 일을 겪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레나예요. 21세의 나이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랍니다. 아버지는 독일인,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이다 보니 제 아내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쌍둥이 여동생 루즈와 함께 베를린에서 자라며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던 덕분에 글로벌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역사와 문화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답니다. 그 바탕에는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활약하셨던 외할아버지는 손녀딸인 제게 많은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들었던 그 생생한 체험담들이 평화의 소중함과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 안에 싹 틔웠답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역사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세계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세계사 올림피아드에서 당당히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를 선택했답니다. UN 직원이 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대학생활 동안에는 UN 모의 총회와 국제문제, 토론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제사회 이슈들에 대한 식견을 넓혀갔어요.
무엇보다 지도 교수님이신 브라운 박사님의 가르침이 제게는 큰 자양분이 되었죠. 동아시아 역사를 깊이 연구해온 교수님은 역사를 보는 안목과 세계관의 깊이를 더해주셨어요. 역사 속 사건과 인물들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얻게 해주신 스승이랍니다. 어느 날 브라운 교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중국과 일본,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토론이었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 속에서 시달려야 했던 약소국의 서름에 대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동아시아 3국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가치관을 꿋꿋이 지켜왔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책과 기록으로만 접하던 역사의 현장 교수님께서는 제가 직접 둘러보고 느껴볼 것을 권유해 주셨어요.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만 떠올릴 게 아니라 역사의 숨결이 배어있는 동아시아 3국의 거리를 걸으며 제 눈으로 직접 역사의 단면들을 마주해 보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어 저는 방학을 맞아 과감히 중국, 일본,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여행을 앞두고 한층 부푼 마음으로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각 나라별 주요 방문지와 꼭 둘러봐야 할 역사 유적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신 교수님은 제가 준비한 여행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여기저기 보충할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종이 한 장 가득 적어주신 여행 팁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여행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출국 날 저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어요. 간밤에 잠을 설쳐 피곤하긴 했지만 가슴은 한없이 벅찼죠.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나눴던 역사 이야기, 교수님과 토론하며 키워온 학문적 관심사들이 제 가슴 안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이 여정 속에서 스스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상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걸어 숙소에 도착하는 동안 쓰레기와 우물이 가득한 거리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자금성 관광에 나섰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인파에 놀랐어요. 관광객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지르며 사진 찍기에 바빴고 그 틈에서 가이드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죠. 저도 어깨가 떠밀리고 밀리면서 꽤 긴 시간을 견뎌냈답니다. 그나마 자금성의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어 모든 불편이 잊혀지는 듯 했어요. 점심을 먹으려 들른 식당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깨끗해 보였던 식당이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씻기며 식탁은 물론 주방과 화장실까지 위생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죠. 화장실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오물이 널려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 안에서 식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길을 나서던 중 한 노점상이 눈에 띄었어요. 철창 속에 갇힌 채 불쌍하게 지저대는 개들이 보였거든요. 알고 보니 개고기를 팔기 위해 그렇게 가둬둔 거였어요. 중국에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동양권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구나 싶었죠. 저녁 무렵 왕푸진 거리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전통 악기 연주와 곡의 병검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죠. 특히 경극 가면을 쓰고 장기를 보여주던 광대들의 익살스러운 몸짓에 모두가 박수를 쳤답니다.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시비를 걸며 싸움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다툼이 오갔는데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죠. 관객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말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야유를 보내며 싸움을 부추기는 이들도 있었죠. 한밤중에 거리에서 벌어진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란 저는 숙소를 향해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어느 유명 식당에서 정통 중국 요리를 맛보기로 했죠. 딤섬과 오리구이,
그리고 정가복이라는 명품 수프까지 푸짐하게 즐겼어요. 처음 맛보는 중국 본토의 맛이어서 무척 기대했는데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식사였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식사 후에 찾아왔어요. 밤새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다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알아보니 제가 먹은 음식 중 어떤 것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의사와 간호사들은 영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었죠. 겨우겨우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 먹었지만 처방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서 사나흘을 더 고생해야 했답니다. 중국에서 2주를 보내며 정말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현지의 생활상과 문화관습의 차이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얻은 것도 많았어요. 제가 배웠던 동아시아사의 한 단면을 생생히 마주한 값진 시간이었답니다. 중국에서의 낯선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두 번째 여행지인 일본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답니다. 저의 여권을 유심히 살피던 심사관이 갑자기 불친절한 어조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자금 준비 상황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겨우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젊은 여성이고 게다가 독일 국적자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거더라고요. 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길 너무나도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약간은 압도되는 기분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였죠.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어 곤란에 빠졌는데 아무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겨우 한 역무원에게 물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답니다. 도쿄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하려 했더니 프론트의 직원이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힘들다며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한두 마디 하긴 했지만 제 서툰 일본어 실력으로는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죠. 그 직원은 짜증 섞인 말투로 여권을 달라고 해서 건넸더니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었다며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독일인이라는 걸 알자 외국인 투숙객을 꺼리는 그 호텔 측에서 일부러 예약을 취소한 거였어요. 차별이 너무나도 노골적이라 기가 막혔죠. 겨우 다른 호텔을 찾아 체크인할 수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게 남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아사쿠사 관광에 나섰어요. 화려한 기모 옷차림의 여성들과 인력 거꾼들의 모습이 재미있었고요. 특히 스카이트리 전망대에 올라 도쿄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의외였던 건 그곳에서 만난 일본인들 대부분이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한다는 점이었어요. 웃으며 말을 걸어도 대답은 딱 필요한 만큼만 할 뿐 차가운 인상을 주더라고요. 오후에는 시부야로 향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횡단보도로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수많은 인파 속에 휩쓸려 들어가 함께 걷는 기분이 정말 이색적이었어요. 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길고양이 가족을 발견했는데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들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답니다.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는데 웬 중년 남성이 다가와 큰 소리로 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젊은 여성들이 그 남자에게 따졌더니 얼른 자리를 떴답니다. 그 여성분들 덕에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죠. 이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앞에 있던 연세 지긋한 일본인 남성이 갑자기 제 쪽으로 돌아서서는 퉁명스럽게 "왜 여기 있어? 어서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 남성은 저에게 시비를 걸 듯 보였죠.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자니 다행히 편의점 직원이 나서서 그 남성을 밖으로 내보내 주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교토로 향했답니다. 아리따운 풍광으로 유명한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길을 거니며 자연을 만끽했죠. 유서 깊은 절들과 신사들도 둘러보고 기운 거리에서는 전통찻집에 들러 말차와 화과자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운 거리를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처음 가본 곳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몇 명에게 길을 물었더니 모두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무시한 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꽤 많은 시간을 헤매다 겨우 숙소에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일본에서 보낸 4박 5일 동안 사뭇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외국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 절제되고 냉랭한 분위기가 적잖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일본의 선진 문물과 질서 있고 정제된 문화는 인상 깊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과 연대감 같은 것은 좀 부족해 보였달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차별과 편견의 시선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 말이에요. 저를 도와준 몇몇 분들의 모습에서 긴장과 갈등의 틈바구니에서도 피어나는 일본인들의 배려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일본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마지막 여행지인 한국으로 출발할 시간이에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직원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맞아주었죠. 입국 수속도 놀랄 만큼 빠르고 간편했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사뭇 달랐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한국의 첫 인상은 정말 신선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리 풍경, 다양한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이 멋졌죠. 특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아름다운 야경은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어놓고 밤이 깊도록 동네를 산책했어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누비며 단잠에 든 서울의 모습을 감상했죠. 밤늦은 시각임에도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볐고 포장마차는 시끌벅적한 얘기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중 한 곳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들을 되새겨 봤답니다. 어느 아저씨가 다가와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곤 반갑게 건배사를 외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낯선 타국에서의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경복궁 관광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붉은 기와 지붕과 화려한 단청이 눈부신 고궁의 모습에 압도되었죠. 아름답게 가꾸어진 후원을 거니며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음미했답니다. 특히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길이 그림 같았어요.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니 한 노부부가 저에게 우산을 내밀며 함께 가자고 손짓하시더라고요.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날씨는 추웠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명동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메뉴판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대학생 무리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직접 주문을 도와주었죠. 활기 넘치는 대학생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를 했고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벌써 친구들이 생긴 셈이었죠. 저녁 무렵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찾았는데 혼자 사진을 찍느라 애를 먹고 있었더니 어떤 중년 여성분이 먼저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흔쾌히 휴대폰을 내밀며 여러 컷을 찍어주시더라고요. 환한 미소로 화이팅을 외치시며 즐거운 여행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작은 친절이 낯선 곳에서의 여정을 이렇게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싶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을 안고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 찻집에서 녹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며 친구들과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골랐죠.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질이 나빴는데 알고 보니 그건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날아온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한국인들이 고통받는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날아온 거였죠. 대체 한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버티면서 참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발걸음을 옮기던 중 한 할머니가 집신을 짜고 계신 모습이 인상 깊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마침 손녀 같아 보이는 아이가 다가와 할머니를 찍어드리겠다며 제 카메라를 건네봤더라고요. 앳된 얼굴로 진지하게 셔터를 누르는 모습에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나날들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어요. 중국의 웅장한 역사 유적과 일본의 질서정연한 사회 풍경도 물론 인상 깊었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가장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럽게도 한국 여행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 나라 중 가장 선진국에서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한국이 세 나라 중 가장 선진국에서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느낀 낯설음과 두려움, 그것을 녹여주는 작은 친절들의 온기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찾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반겨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